서유진은 남편 강민혁의 얼굴에서 어떠한 감정도 읽어낼 수 없었다. 3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그의 얼굴은 언제나 그랬다. 야망과 성공에 대한 갈망으로 조각된 듯한 완벽한 가면. 하지만 오늘 밤 그 가면 아래에는 평소와 다른 칼날 같은 냉혹함이 서려 있었다. 피곤할 텐데 할 얘기가 있어.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어떠한 온기도 담겨 있지 않았다. 마치 낯선 사람에게 사업적인 용건을 말하는 듯한 투였다. 유진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흰 가운에서는 아직도 병원의 소독약 냄새가 희미하게 배어나왔다. 그 냄새는 그녀의 세계, 그녀의 정체성이었다. 12시간 동안 메스를 잡고 있던 손가락이 미세하게 저려왔지만 그녀는 내색하지 않았다. 민혁은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그녀 쪽으로 밀었다. 최고급 종이의 매끄러운 감촉이 그의 손끝에서 느껴졌다. 이혼 합의서야. 단 4글자. 그 단어들은 공기 중에 떠다니다 유진의 고막을 쳤고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아니었다. 지난 1년간 그들의 관계는 사막처럼 메말라 있었다. 대화는 단절되었고 눈맞춤은 피했으며 같은 공간에 있어도 서로 다른 세계에 사는 것 같았다. 하지만 막상 그의 입에서 그 단어가 직접적으로 터져 나오자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심장을 파고드는 듯한 고통이 느껴졌다. 그녀는 서류를 내려다보았다. 이혼 합의서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었다. 그 아래에는 강민혁의 이름 옆에 이미 도장이 찍혀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준비해놓고 그녀를 기다렸던 것이다. 이유를 물어도 될까? 유진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다. 스스로도 놀랄 정도였다. 아마도 수많은 응급 상황과 생사를 가르는 수술을 집도하며 단련된 평정심 덕분일지도 몰랐다. 환자의 심장이 멎었을 때도 그녀는 패닉에 빠지는 대신 가장 이성적인 판단을 내려야만 했다. 지금 이 순간도 그녀의 이성은 감정의 폭풍을 억누르고 있었다. 민혁은 마치 그녀의 질문이 지극히 어리석다는 듯 피식 웃었다. 그 웃음은 유진의 가슴에 또 하나의 비수를 꽂았다. 이유, 서유진 당신 정말 몰라서 묻는 건가? 그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그의 값비싼 향수 냄새가 역겹게 다가왔다. 줄 좀 봐. 당신 모습이 어떤지 3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어. 촌스러운 옷차림 화장기 없는 얼굴, 온몸에 밴 병원 냄새. 난 대한제약의 최연소 상무야. 내 옆에 서는 여자는 나를 빛나게 해줘야 해. 사교계의 꽃이 되어야 하고 다른 기업 총수들 앞에서 내 위상을 높여줄 수 있어야 한다고. 그런데 당신은 어때?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채찍이 되어 유진의 자존심을 후려쳤다. 그녀가 사랑했던 일 생명을 살리는 고귀한 직업이 그의 입에서는 한낱 촌스럽고 볼품없는 것으로 치부되었다. 당신은 내게 아무런 도움이 안 돼. 당신의 그 평범한 배경 의사라는 직업 외에는 내세울 것 하나 없는 당신의 존재 자체가 내 앞길을 막는 걸림돌이야. 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해. 그러기 위해선 당신이라는 족쇄를 끊어내야겠어. 족쇄. 그는 그녀를 족쇄라고 표현했다. 3년간 그의 아내로 살며 바쁜 와중에도 그의 아침 식사를 챙기고 그의 건강을 염려하고 그의 성공을 묵묵히 응원했던 시간들이 한순간에 부정당했다. 오희예린 씨 때문인가? 유진은 담담하게 물었다. 오혜린, SJ그룹 오 회장의 외동딸. 최근 경제뉴스에 민혁과 함께 자주 오르내리던 이름이었다. 그들의 약혼설이 파다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남편을 믿으려 했다. 적어도 그가 직접 이 관계의 끝을 구하기 전까지는 민혁은 눈썹을 까딱했다. 역시 똑똑하군. 그래, 혜린 씨 때문이야. 그녀는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가졌어. 미모 집안 그리고 나를 더 높은 곳으로 이끌어줄 야망까지. 그녀 옆에 있을 때 난 비로소 완성되는 느낌이야.
당신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지. 그의 잔인한 고백에 유진은 눈을 감았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그녀는 이 남자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이것이 그의 마지막 배려이자 그녀의 마지막 자존심이었다. 위자료는 충분히 챙겨주지. 당신이 평생 병원에서 일해도 만져보지 못할 돈일 거야. 이 아파트도 당신 명의로 넘겨주지. 이 정도면 내 도리는 다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는 마치 자선 사업가처럼 말했다. 돈으로 그녀의 상처와 배신감을 덮을 수 있다고 믿는 듯 했다. 그 오만함이 유진을 역겹게 만들었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떴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슬픔에 젖어 있지 않았다. 대신 차갑고 깊은 심연과 같은 고요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필요 없어. 뭐? 민혁은 제 귀를 의심했다. 위자료도 이 집도 당신의 그 동정 어린 배려 따위는 필요 없다고. 유진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테이블 옆 서랍에서 자신의 도장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이혼 합의서에 서유진 이름 옆에 찍었다. 쾅 하고 울리는 도장 소리가 그들의 관계에 마침표를 찍는 소리처럼 들렸다. 난 내 힘으로 모든 걸 이뤘어. 의사가 된 것도 이 자리까지 온 것도. 당신의 도움은 단 한 번도 받은 적 없어. 앞으로도 마찬가지야. 당신 돈 없이도 난 충분히 잘 살 수 있어. 그녀는 합의서를 다시 그에게 밀어냈다. 이것으로 우리 관계는 끝이야.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당신의 앞길에 걸림돌이 되는 일은 없을 테니 안심해. 민혁은 당황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매달리거나 분노에 차 소리 지르는 그녀의 모습을 상상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앞에 서 있는 여자는 그가 알던 서유진이 아니었다. 그녀의 눈빛은 너무나도 침착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마치 감정이 마모된 사람처럼 혹은 이 모든 상황을 초월한 사람처럼 보였다. 그의 계획에 차질이 생긴 기분이었다. 그는 그녀를 완벽하게 통제하고 승자의 여유를 만끽하며 이 관계를 끝내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의 예상 밖의 태도는 그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오히려 자신이 그녀에게 휘둘리는 듯한 불쾌한 감각이 치밀어 올랐다. 후회하게 될 거야, 서유진. 그는 분노를 억누르며 말했다. 나 강민혁을 버린 걸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될 거라고. 유진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 미소에는 경멸도 동정도 아닌 그저 깊은 체념만이 담겨 있었다. 후회는 아마 당신이 하게 될 걸. 당신이 오늘 뭘 놓쳤는지 언젠가는 깨닫게 될 테니까. 그 말을 끝으로 유진은 방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작은 캐리어 하나를 꺼내 자신의 물건들을 담기 시작했다. 값비싼 옷이나 보석은 없었다. 낡은 의학 서적 몇 권, 그녀의 부모님 사진이 담긴 액자, 그리고 그녀가 아끼는 청진기. 그게 전부였다. 이 거대하고 화려한 집에 그녀의 것이라고 할 만한 것은 애초에 거의 없었다. 민혁은 거실에 우두커니 서서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는 이해할 수 없었다. 저 여자의 자신감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의사라는 직업이 그녀에게 저런 오만함을 심어준 것일까? 그는 분노와 함께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다. 잠시 후 유진이 캐리어를 끌고 나왔다. 그녀는 그를 한 번도 쳐다보지 않고 현관으로 향했다. 잠깐, 민혁이 그녀를 불렀다. 유진은 걸음을 멈췄지만 뒤돌아보지는 않았다. 정말 이대로 나갈 건가? 이 밤에 이 비를 맞으며 갈 곳은 있고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조롱이 섞여 있었다. 그는 그녀가 결국 자신에게 굴복하고 돌아설 것이라 믿고 싶었다. 유진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얼굴은 빗소리가 들리는 창문을 배경으로 어둡게 보였지만 그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걱정 마. 내 세상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으니까. 철컥.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울렸다. 민혁은 텅 빈 거실에 홀로 남겨졌다. 그의 손에는 방금 전까지 그녀의 것이었던 이제는 완벽한 서류가 된 이혼 합의서가 들려 있었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완벽하게 끝났다. SJ그룹의 사위가 될 길이 열렸고
그의 야망은 날개를 달게 될 터였다. 그런데 왜일까? 가슴 한구석이 허전하고 불쾌한 이 감정은 그는 소파에 몸을 던지며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 헤쳤다. 서유진의 마지막 눈빛이 자꾸만 머릿속에 맴돌았다.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다. 오히려 무언가로부터 해방된 사람의 눈빛이었다. 그래봤자 의사 나부랭이일 뿐이지. 그는 스스로를 위로하듯 중얼거렸다. 그는 곧 이 불쾌한 감정을 잊게 될 것이다. 오혜린의 화려함과 SJ그룹의 막강한 힘이 그의 곁에 있을 테니까. 서유진이라는 여자는 곧 그의 기억 속에서 희미한 얼룩처럼 사라질 터였다. 그는 그렇게 믿었다. 아니, 그렇게 믿어야만 했다. 한편 아파트를 나선 유진은 쏟아지는 비를 온몸으로 맞았다. 차가운 빗물이 그녀의 옷을 적시고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눈물인지 빗물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다. 그녀는 택시를 잡기 위해 손을 들 기력조차 없었다. 그저 멍하니 빗속에 서 있었다. 심장이 아팠다. 배신감과 상실감이 온몸의 세포를 파고드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 고통의 밑바닥에서 아주 작고 단단한 무언가가 고개를 드는 것이 느껴졌다. 그것은 분노도 슬픔도 아니었다. 해방감이었다. 지난 3년간 그녀는 강민혁의 아내라는 이름 아래 자신을 억누르고 살아왔다. 그의 성공을 위해 자신의 커리어를 뒷전으로 미루었고 그의 체면을 위해 자신의 소박한 취향을 감췄다. 그녀는 새장 속에 갇힌 새였다. 화려하지만 결코 날 수 없는 새. 이제 그 새장이 열렸다. 비록 폭풍우가 몰아치는 세상 밖으로 내던져졌지만 그녀는 이제 자유로웠다. 유진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차가운 밤 공기와 빗물이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빗줄기가 쏟아지는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더 이상 강민혁의 아내가 아닌 오롯이 의사 서유진으로서의 삶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험난한 길이 될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두렵지 않았다. 그녀의 손에는 생명을 살리는 메스가 있었고 그녀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의학 지식이 있었으며 그녀의 가슴에는 그 무엇보다 단단한 자존심이 있었다. 그녀는 젖은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단축번호를 눌렀다. 병원 근처에 사는 동료 의사였다. 선배, 나 유진이야. 미안한데 오늘 밤만 신세 좀 질 수 있을까? 수화기 너머로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유진은 애써 밝은 목소리로 괜찮다고 말하며 택시에 올라탔다. 차창 밖으로 강민혁과 함께 살던 호화로운 아파트가 빠르게 멀어져 갔다. 그녀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았다. 과거는 이제 끝났다. 그녀의 미래는 저 빗줄기가 그친 뒤 떠오를 새벽처럼 새롭게 시작될 것이었다. 이혼 후 몇 주가 흘렀다. 서유진의 삶은 병원이라는 공간 안에 압축된 듯 했다. 그녀는 스스로를 일에 내던졌다. 새벽에 출근해 자정이 다 되어서야 병원 근처의 작은 오피스텔로 돌아오는 생활의 연속이었다. 잠은 부족했고 식사는 불규칙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다. 수술실의 차가운 공기와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극한의 긴장감만이 강민혁이라는 남자가 남긴 상처의 통증을 잊게 해주는 유일한 마취제였다. 동료들은 그녀의 변화를 감지했다. 원래도 워커홀릭으로 유명했지만 지금의 그녀는 마치 자신을 소진시키려는 사람처럼 보였다. 세호 선생 좀 쉬어가면서 해. 이러다 쓰러지겠어. 흉부외과 과장이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유진은 그저 옅게 웃으며 대답할 뿐이었다. 괜찮습니다, 과장님. 요즘 수술 스케줄이 많아서요. 그녀는 아무에게도 자신의 사적인 이야기를 털어놓지 않았다. 그녀의 이혼 사실을 아는 사람은 지난밤 그녀를 재워주었던 동기 의사뿐이었다. 유진은 동정이나 위로를 원치 않았다.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자신의 실력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 그것뿐이었다. 그녀는 텅 빈 아파트보다 차라리 응급실의 비명과 분주함이 더 편안하게 느껴졌다. 적어도 그곳에서는 그녀의 존재 이유가 명확했다.
그날도 유진은 8시간에 걸친 대동맥 판막 치환술을 막 끝내고 나온 참이었다. 녹초가 된 몸을 이끌고 의국으로 향하던 그녀의 귓가에 다급한 발소리와 외침이 들려왔다. 코드 블루 코드 블루. 응급실 1번 베드. 병동 전체에 긴장감이 번졌다. 유진의 몸이 본능적으로 반응했다. 피로감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의사로서의 사명감이 온몸의 세포를 깨웠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응급실로 달려갔다. 응급실은 전쟁터였다. 한 노인이 침대에 누워 있었고 그의 주변으로 의사와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환자의 얼굴은 창백했고 심전도 모니터는 불규칙하고 위태로운 파형을 그리고 있었다. 환자 정보는 유진이 달려오며 외쳤다. 응급의학과 레지던트가 땀을 뻘뻘 흘리며 보고했다. 70대 남성 권태환. 갑작스러운 흉통을 호소하며 의식을 잃었습니다. 심실세동입니다. 제세동기 준비. 임가을지겠다. 권태환. 이름이 낯익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게 중요하지 않았다. 유진은 재빨리 환자의 상태를 살폈다. 목정맥은 팽창해 있었고 청진기를 가슴에 대자 심음이 거의 들리지 않았다. 급성 심근경색으로 인한 심정지일 가능성이 높았다. 제세동 실시. 클리어. 환자의 몸이 한번 크게 튀어올랐다. 하지만 심전도 모니터의 파형은 돌아오지 않았다. 아직이야 에피네프린 1mg 즉시 투여해. 유진의 지시는 빠르고 정확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혼란에 빠진 의료진을 장악하는 힘이 있었다. 모두가 그녀의 지시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곳의 지휘관이었다. 바로 그 시각 유진그룹 본사 30층 회의실. 권지우는 숨막히는 정적 속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그룹의 핵심 임원들이 숨을 죽인 채 앉아 있었다. 날카로운 턱선과 깊은 눈매, 흐트러짐 없는 자세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은 그가 30 중반의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거대 그룹을 이끌고 있는지를 증명해주고 있었다. IM&A제어는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의 낮은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다. 임원들 사이에서 작은 동요가 일었다. 몇 달간 공들여온 프로젝트였다. 하지만 대표님, 이번 기회를 놓치면. 한 임원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지만 지훈의 차가운 시선에 말끝을 흐렸다. 리스크 관리가 안 되는 기회는 기회가 아니라 도박입니다. 제 사전에 도박은 없습니다. 그의 말은 단호했다. 더 이상의 이견은 없었다. 그때 지훈의 개인 비서가 조용히 다가와 그의 귀에 속삭였다. 대표님, 회장님께서 쓰러지셨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 한국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셨다고 합니다. 쨍그랑. 지훈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났다. 할아버지, 부모님을 일찍 여인 그에게 아버지이자 스승이었던 유일한 가족. 회의는 여기까지.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임원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그를 쳐다봤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회의실을 빠져나갔다. 그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 있었다. 제발 아무 일도 없어야 해. 지훈이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병원장 이하 주요 보직자들이 모두 달려나와 어쩔 줄 몰라 하며 그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다. 회장님은, 할아버지는 어떠신가? 지훈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그게 현재 심정지 상태로 오셔서 응급 처치 중입니다. 흉부외과 서유진 선생이 맡고 있습니다. 병원장이 더듬거리며 말했다. 서유진,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다. 우리 병원 최고의 의사는 김 교수 아니었나? 당장 김 교수를 불러. 김 교수님은 지금 해외 학회에 참석 중이십니다. 하지만 서유진 선생도 실력이 매우 뛰어난 의사이니 지훈은 그는 병원장의 변명을 들을 가치도 없다는 듯 그를 밀치고 응급 처치실로 향했다. 유리창 너머로 처절한 사투의 현장이 보였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 여자가 있었다. 하얀 가운을 입은 그녀는 다른 의료진들에게 쉴 새 없이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땀으로 젖어 있었지만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갑고 냉철했다. 그녀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의학 용어들은 지훈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이었지만 그 목소리에 담긴 확신과 권위는 그에게도 고스란히 전달되었다. 제세동 한 번 더 차지. 클리어. 다시 한번 환자의 몸이 튀어 올랐다. 삐세. 기적처럼 심전도 모니터의 규칙적인 파형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정상 리듬으로 돌아온 것이다. 여기저기서 안도의 한숨이 터져 나왔다. 하지만 유리창 너머의 여자는 아직 긴장을 풀지 않았다. 아직 안심하긴 일러. 혈압이 너무 낮아. 급성 심근경색으로 인한 시민성 쇼크가 동반된 것 같다. 관상동맥이 막혔을 거야. 지금 당장 스텐트 삽입술을 준비해 시간이 없어. 그녀는 환자의 상태를 꿰뚫어 보고 있었다. 병원장은 그제야 지훈에게 아첨하듯 말했다. 보십시오, 대표님. 서 선생이 저렇게 조용히 해. 지훈은 병원장을 노려보며 말을 끊었다. 그의 시선은 오직 서유진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저 여자 대체 누구지? 병원 전체가 자신 앞에서 굽실거리는 이 와중에 자신 쪽은 쳐다보지도 않고 오직 환자에게만 집중하고 있었다. 저것이 진짜 의사의 모습인가? 그는 비서에게 나지막이 지시했다. 저 의사에 대해 알아봐. 전부 다. 수술 준비는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유진은 환자를 직접 수술실로 옮기며 지시를 계속했다. 그녀의 눈에는 오직 환자의 생명만이 보였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기업의 회장이라는 사실도, 그의 손자가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권력자라는 사실도 그녀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그녀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한 환자일 뿐이었다. 수술실 앞 붉은 등이 켜졌다. 지훈은 차가운 복도 의자에 앉아 하염없이 그 등만 바라보았다. 시간이 지옥처럼 흘러갔다. 1분, 1초가 영원처럼 느껴졌다. 그의 손에 비서가 가져온 태블릿 PC가 들려 있었다. 화면에는 서유진이라는 이름과 함께 그녀의 이력이 정리되어 있었다. 서유진, 34세, 한국대학 의과대학 수석 졸업, 최연소 흉부외과 전문의, 심장 이식 수술 성공률 국내 최고 기록 보유, 이력은 완벽했다. 하지만 그 아래에 적힌 한 줄의 정보가 그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한 달 전 대한제약 강민혁 상무와 이혼. 강민혁. 지훈은 그 이름을 알고 있었다. 최근 SJ그룹의 오혜린과 약혼하며 사교계의 신데렐라로 떠오른 남자. 야심이 과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평판이 자자했다. 그런 남자와 이혼이라. 지훈은 자신도 모르게 흥미를 느꼈다. 몇 시간이 흘렀을까? 수술실에 붉은 등이 꺼지고 녹색 등이 켜졌다. 지훈이 벌떡 일어섰다. 잠시 후 수술실 문이 열리고 유진이 걸어 나왔다. 그녀는 수술모와 마스크를 벗고 있었다. 땀에 젖은 머리카락이 그녀의 창백한 얼굴에 달라붙어 있었다.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녀의 눈은 여전히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다. 지훈은 그녀에게 다가갔다. 병원장과 다른 의사들이 그들 주위로 몰려들었지만 두 사람의 세상에는 마치 다른 누구도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았다. 수술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훈이 물었다. 유진은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금 쉬어 있었지만 명료했다. 막였던 관상동맥은 뚫었습니다. 스텐트 삽입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다행히 심장 근육의 괴사가 심하지 않아 예후는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며칠이 고비입니다. 중환자실에서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그녀의 설명은 군더더기 없이 간결하고 정확했다. 감정적인 위로나 불필요한 미사여구는 없었다. 오직 사실만을 전달하는 의사의 모습. 지훈은 그런 그녀의 모습에서 깊은 신뢰감을 느꼈다. 고맙습니다. 그의 입에서 진심이 담긴 감사가 흘러나왔다. 병원 생활 내내 수없이 들었던 말이었지만 오늘 이 남자에게서 들은 고맙습니다라는 말은 유진의 마음에 미묘한 파장을 일으켰다. 의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럼 전 이만.
유진은 짧게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다. 그녀는 아직 확인해야 할 다른 환자들이 있었다.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지우는 비서에게 다시 한번 물었다. 저 의사 오늘 오프였나? 아닙니다, 대표님. 오늘 아침부터 8시간짜리 대수술을 마치고 퇴근하려던 길이었습니다. 지훈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8시간의 수술을 마치고 또다시 이런 대수술을 집도했단 말인가? 저 가녀린 체구 어디에서 그런 강철 같은 체력과 정신력이 나오는 것일까? 그는 유리창 너머 중환자실로 옮겨지는 할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다시 서유진이 사라진 복도 끝을 바라보았다. 그의 머릿속에 서유진이라는 이름 석자가 깊이 각인되었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자신과 동료의 인간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른 프로페셔널에 대한 존중과 경외감이었다. 그리고 그는 직감했다. 이 여자와의 인연이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임을. 그의 할아버지를 살린 이 예상치 못한 구원자와의 만남이 그의 인생에 어떤 파장을 몰고 올 것임을. 시간이 약이라는 말은 적어도 서유진에게는 절반만 맞는 말이었다. 강민혁에 대한 애정은 시간과 함께 희미해졌지만 배신이 남긴 상처는 흉터처럼 남아 이따금씩 그녀의 마음을 찔렀다. 그녀는 그 흉터를 외면하는 법을 배웠다. 오직 환자와 수술에만 집중하며 자신의 감정을 소독약으로 닦아내듯 멸균된 상태로 유지했다. 권태환 회장은 놀라운 속도로 회복하고 있었다. 그는 병원 최상층의 VIP 병실을 사용하고 있었지만 까다로운 환자는 아니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생명의 은인인 젊은 여의사에게 깊은 존경과 호기심을 보였다. 세호 선생. 그날 오후 유진이 회진을 위해 병실에 들렀을 때 권 회장이 그녀를 불렀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힘이 넘쳤다. 네, 회장님.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유진은 차트를 확인하며 부드럽게 물었다. 내 컨디션보다 서 선생 컨디션이 더 걱정이구만. 얼굴이 반쪽이 됐어.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는 건가? 노 회장의 걱정 어린 말에 유진은 순간 할 말을 잃었다. 이혼 후 그녀의 안색을 살피며 식사를 걱정해준 사람은 그가 처음이었다.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끼며 그녀는 작게 미소 지었다. 걱정 마세요. 잘 챙겨 먹고 있습니다. 겨우짓말. 권 회장은 그녀의 마음을 꿰뚫어 보듯 말했다. 내 손주놈한테 들었네. 8시간 수술을 끝내고 나를 또 수술했다면서. 자네는 강철로 만들어진 사람인가? 아니면 자기 몸을 돌보지 않는 미련한 사람인가? 그의 말은 꾸짖는 듯 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다. 에세오 선생 자네는 내 생명의 은인이야. 이건 단순한 의사와 환자의 관계를 넘어선 인연일세. 나는 빚지고는 못 사는 성격이야. 혹시 필요한 게 있다면 뭐든 말해보게. 병원을 옮기고 싶다면 우리 유진의료원으로 자리를 마련해 줄 수도 있고 연구활동을 하고 싶다면 지원을 아끼지 않겠네. 그의 제안은 파격적이었다. 유진그룹 산하의 유진의료원은 국내 최고의 시설과 대우를 자랑하는 곳이었다. 그곳에 스카우트 제의는 모든 의사들의 꿈이었다. 하지만 유진은 고개를 저었다. 마음만 감사히 받겠습니다, 회장님. 저는 이곳이 좋습니다. 저를 필요로 하는 환자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녀의 대답에 권 회장은 실망한 기색 대신 더욱 깊은 감탄의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욕심이 없고 자신의 신념이 확고한 사람. 요즘 젊은이들에게서는 찾아보기 힘든 덕목이었다. 그래, 그럴 줄 알았지. 그러니 자네가 더 보물 같은 사람이야. 그는 침대 옆에 앉아있던 권지훈을 돌아보며 말했다. 지훈아, 똑똑히 봤지. 서 선생 같은 사람이 진짜 인재라는 걸.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사람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나? 지훈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깊은 눈이 유진을 향해 있었다. 유진은 두 사람의 대화에 담긴 의미를 애써 외면하며 의사로서의 본분에만 충실했다. 그럼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푹 쉬십시오. 그녀는 인사를 하고 병실을 나섰다.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권 회장이 나지막이 말했다.
저런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는 놈은 대체 어떤 놈일까 했는데 멍청하게 걷어찬 놈이 있었다니. 세상은 요지경이야. 지우는 할아버지의 말에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한 계산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할아버지의 말은 단순한 감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명령이자 그에게 던져진 새로운 과제였다. 며칠 후 유진은 권지훈의 비서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대표님이 감사의 의미로 식사를 대접하고 싶어 한다는 정중한 요청이었다. 유진은 환자 보호자의 성이라 생각해 거절하려 했지만 비서는 회장님의 건강과 관련된 중요한 논의도 겸하고 싶다는 말을 덧붙였다. 결국 그녀는 약속을 수락할 수밖에 없었다. 약속 장소는 시내의 한적한 호텔 최상층에 위치한 프라이빗 레스토랑이었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다. 강민혁과 함께였더라면 감탄했을 법한 풍경이었지만 지금의 유진에게는 아무런 감흥도 주지 못했다. 권지우는 그녀보다 먼저 와 있었다. 그는 딱딱한 비즈니스 정장이 아닌 좀 더 부드러운 캐주얼 차림이었지만 특유의 기품과 무게감은 여전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유진 선생님.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인사했다. 아닙니다. 회장님은 좀 어떠신가요? 유진은 곧바로 본론을 꺼냈다. 그녀는 이런 사적인 자리가 어색하고 불편했다. 덕분에 아주 건강하십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음식이 서빙되고 잠시 정적이 흘렀다. 유진은 이 어색한 침묵을 깨고 일어서야겠다고 생각하던 참이었다. 그때 지훈이 입을 열었다. SAO 선생님께 아주 사적이고 어쩌면 무례하게 들릴 수 있는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지극히 사무적이었지만 그 내용만큼은 유진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었다. 유진은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저와 결혼해 주십시오. 유진은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이 남자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지 농담인가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농담의 기색이 전혀 없었다. 그는 지극히 진지했다. 무서운 말씀이신지. 물론 진짜 결혼을 하자는 의미는 아닙니다. 계약 결혼입니다. 계약 결혼.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단어가 현실의 대화에 등장하자 유진은 혼란스러웠다. 지우는 그녀의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차분하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저는 지금 유진그룹의 경영권을 안정시켜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저를 흔들려는 세력들이 많습니다. 특히 SJ그룹 측에서는 저를 껄끄러워하는 다른 친족들과 손을 잡고 정략 결혼을 통해 경영에 개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SJ그룹, 오혜린과 강민혁. 그 이름들이 다시 등장하자 유진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었다. 그들의 계획을 무력화시킬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제가 먼저 그들이 예상치 못한 인물과 결혼하는 겁니다. 돈이나 권력을 보고 접근하는 여자가 아닌 저의 조력자가 되어줄 수 있는 사람. 할아버님께서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 누구도 감히 무시할 수 없는 명분과 실력을 갖춘 사람 말입니다. 그의 시선이 유진에게 향했다. 서유진 선생님은 그 모든 조건을 갖춘 유일한 사람입니다. 유진은 어이가 없었다. 아여쇼티. 제가 왜 당신의 경영권 분쟁에 방패막이가 되어야 하죠? 히시마티쇼. 물론 서 선생님께도 이로운 제안입니다. 지우는 마치 그녀의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 즉시 대답했다. 강민혁 상무와 오혜린 씨는 곧 결혼할 겁니다. SJ그룹을 등에 업은 강민혁 상무는 지금보다 더 막강한 힘을 갖게 되겠죠. 그는 자신의 성공가 돼 흠집을 낸 유일한 사람인 서 선생님을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어떤 식으로든 선생님의 경력에 오점을 남기려 할 겁니다. 의료계는 생각보다 좁고 악의적인 소문은 실력만으로 막아내기 어렵습니다. 그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유진의 현실을 찔렀다. 그녀도 어렴풋이 느끼고 있던 불안감이었다. 강민혁은 자신이 버린 여자가 아무 일 없이 잘 사는 꼴을 보지 못할 남자였다. 하지만 선생님께서 제 아내가 되신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지훈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유진그룹 권지훈의 아내라는 이름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되어줄 겁니다. 그 누구도 심지어 SJ그룹이라 할지라도 감히 선생님을 건드리지 못할 겁니다. 선생님께서는 어떠한 외압에도 신경 쓰지 않고 오직 환자를 살리는 일에만 전념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의 제안은 너무나도 논리적이고 현실적이어서 유진은 반박할 말을 찾기 어려웠다. 이것은 감정의 교류가 아닌 철저한 비즈니스 거래였다. 그는 그녀의 가장 큰 약점과 가장 큰 욕망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다. 계약 기간은 1년입니다. 1년 뒤 제 경영권이 안정되면 합의해 이혼하는 겁니다. 계약 기간 동안 선생님의 사생활은 철저히 보장될 것이며 경제적인 보상은 원하시는 만큼 그 이상으로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선생님께서는 돈에 관심이 없으시다는 걸 압니다. 이건 제 성의의 표시일 뿐입니다. 유진은 와인잔을 들어 입술을 축였다.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갔다. 이것은 미친 짓이었다. 또다시 결혼이라는 족쇄를, 그것도 계약으로 묶인 가짜 관계를 시작하란 말인가.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것은 거부할 수 없는 기회이기도 했다. 강민혁의 그림자로부터 완벽하게 벗어날 수 있는 기회. 오직 자신의 일에만 몰두할 수 있는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기회. 그녀는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제가 얻는 것이 그것뿐이라면 굳이 이런 위험을 감수할 필요는 없겠네요. 지우는 그녀의 당돌한 태도에 오히려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협상가를 존중했다. 물론 더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원하신다면 한국대학병원 흉부외과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릴 수 있습니다. 최신 의료 장비 연구 인력, 원하는 모든 것을 지원해드리죠. 선생님 개인의 성공을 넘어 선생님께서 몸담고 있는 분야 전체를 한 단계 발전시킬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결정타였다. 유진의 눈이 흔들렸다. 그녀는 언제나 낡은 장비와 부족한 인력 속에서 고군분투해왔다. 그녀의 동료들과 후배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하고 더 많은 환자들이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받게 될 수 있다는 가능성. 그것은 그녀의 개인적인 안위보다 훨씬 더 매력적인 제안이었다. 권지훈. 이 남자는 무서운 사람이었다.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제시할 줄 아는 타고난 전략가였다. 유진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녀는 이 거래의 모든 장단점을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 했다. 잃는 것은 1년간의 형식적인 자유. 얻는 것은 완벽한 보호막과 자신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날개.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결단력에 차 있었다. 좋습니다. 그 제안 받아들이겠습니다. 지훈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지만 그의 눈빛은 만족감으로 빛났다. 현명한 선택이십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유진이 말을 이었다. 첫째 계약 내용은 변호사를 통해 명문화하고 모든 조항은 상호 합의해 결정합니다. 둘째, 우리의 관계는 철저히 비즈니스 파트너입니다. 서로의 사적인 영역을 존중하고 불필요한 감정 소모는 없어야 합니다. 셋째 계약 기간 동안 저는 의사 서유진으로서의 삶을 계속할 겁니다. 그 누구의 아내로 불리기보다 의사로 불리고 싶습니다. 이 조건들을 받아들이신다면 저도 기꺼이 대표님의 파트너가 되어드리죠. 그녀의 당당한 요구에 지우는 처음으로 소리내어 웃었다. 유쾌하고 매력적인 웃음이었다. 물론입니다. 서유진 선생님께서 제 아내가 되셔도 선생님은 여전히 의사 서유진이실 겁니다. 제가 바로 그 점 때문에 선생님을 선택한 거니까요. 그는 와인잔을 들어 그녀에게 건넸다. 우리의 성공적인 파트너십을 위하여. 유진도 잔을 들어 그의 잔에 가볍게 부딪혔다. 쨍하는 맑은 소리가 울려 퍼졌다. 창밖에 화려한 야경을 배경으로 세상에서 가장 기묘하고 위험한 계약이 성립되는 순간이었다. 유진은 이것이 자신의 삶을 구원할 동아줄이 될지 혹은 더 깊은 심연으로 끌어들일 함정이 될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그리고 그녀는 이 게임에서 결코 지지 않을 생각이었다. 권지훈 대표의 결혼 발표는 제기에 떨어진 한겨울의 벼락과도 같았다. 유진그룹의 후계자, 냉철한 카리스마와 완벽한 일처리로 얼음 황태자라 불리는 그가, 그것도 재벌가의 딸이나 정계의 유력 인사 가문의 여성이 아닌 무명의 여의사와 결혼했다는 소식은 모든 이들의 예상을 뒤엎는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모든 경제신문의 한 면은 유진그룹 권지훈 대표 여의사와 깜짝 결혼이라는 헤드라인으로 도배되었다. 기자들은 서유진이라는 인물의 신상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한국대학병원 흉부외과 의사. 뛰어난 실력을 가졌지만 평범한 집안 출신.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사실은 그녀가 바로 한 달 전 대한제약 강민혁 상무와 이혼한 전처라는 점이었다. 이 소식은 상류층 사교계에 최고의 가십거리를 제공했다. 그들은 서유진을 신데렐라라고 부르면서도 그 이면에 분명 무언가 다른 계약이 있을 것이라고 수군거렸다. 분명 권 회장님의 건강 문제 때문일 거야. 주치의를 곁에 두려는 거지. 아니야. SJ그룹을 견제하려는 권 대표의 전략적인 한 수라던데. 그 누구도 이 결혼을 순수한 사랑의 결실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강민혁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신문을 읽다가 그대로 굳어버렸다. 권지훈과 서유진의 이름이 나란히 박힌 헤드라인이 그의 눈을 비현실적으로 파고들었다. 그는 처음에는 헛웃음을 터뜨렸다. 말도 안 돼. 이건 오보야. 서유진 따위가 감히 권지훈을. 그에게 서유진은 자신이 버린 낡은 구두와도 같았다. 가치 없고 볼품없으며 자신의 화려한 미래에 어울리지 않는 과거의 유물. 그런 그녀가 대한민국 최고의 남자로 꼽히는 권지훈의 아내가 되었다니. 그의 이성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그는 비서를 불러 불같이 화를 냈다. 이 기사 쓴 놈들 전부 고소해.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허위 사실을 유포할 수 있어. 하지만 곧이어 유진그룹의 공식 발표가 나왔고 혼인신고까지 마쳤다는 사실이 확인되자 그의 얼굴은 일그러지기 시작했다. 불신은 혼란으로, 혼란은 이내 참을 수 없는 분노와 굴욕감으로 바뀌었다. 자신이 하찮게 여겨버린 여자가 이제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도 닿을 수 없을지도 모르는 위치에 올라서 버렸다. 그의 자존심에 깊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며칠 후 유진은 권지훈의 집으로 이사했다. 그의 집은 그녀가 살던 강남의 펜트하우스보다 더 거대하고 더 차가웠다. 마치 박물관처럼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사람 사는 온기는 느껴지지 않았다. 그들의 결혼 생활은 계약서의 조항들처럼 건조하게 시작되었다. 각자의 침실을 사용하고 아침 식사 시간에만 잠시 얼굴을 볼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지훈이 저녁 식사 자리에서 입을 열었다. 이번 주 금요일 제게 신년회가 있습니다. 함께 참석해야 합니다. 유진의 손에 들려있던 포크가 멈칫했다.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은 그녀가 가장 피하고 싶은 일이었다. 저는 그런 자리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당신 혼자 안 됩니다. 지훈이 단호하게 그녀의 말을 잘랐다. 우리의 결혼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첫 자리입니다. 당신이 내 옆에 있어야만 이 결혼의 진정성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계약의 일부입니다. 그의 말에 유진은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신년회 당일 오후 집으로 스타일리스트 팀이 들이닥쳤다. 수십 벌의 드레스와 보석들이 거실을 가득 메웠다. 유진은 마치 마네킹이 된 것처럼 그들이 입히고 꾸미는 대로 가만히 서 있었다. 화려한 드레스도 반짝이는 보석도 그녀에게는 그저 거추장스러운 갑옷처럼 느껴졌다. 너무 과합니다. 전 그냥 아름답습니다. 어느새 다가온 지훈이 그녀의 말을 끊으며 말했다. 그는 검은색 턱시도를 완벽하게 차려입고 있었다. 그는 스타일리스트가 유진의 목에 걸어주려던 화려한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받아들고 대신 심플하지만 깊은 푸른빛을 띤 사파이어 목걸이를 직접 그녀의 목에 걸어주었다. 그의 차가운 손가락이 그녀의 목덜미에 스쳤을 때
유진은 자신도 모르게 숨을 멈췄다. 이 세계에서 이런 치장은 단순히 아름다움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나의 지위와 힘을 보여주는 갑옷이자 무기입니다. 오늘 밤 우리는 파티에 가는 것이 아니라 전쟁터에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은 내 옆에서 가장 빛나는 아군이 되어야 합니다. 그의 설명은 논리적이었고 유진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녀는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다. 우아한 실크 드레스와 푸른 사파이어는 그녀가 알던 서유진이 아닌 마치 다른 사람처럼 보이게 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침착하고 이성적이며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깊이를 담고 있었다. 신년회가 열리는 호텔 연회장은 대한민국의 권력을 한자리에 모아놓은 듯했다. 재벌 총수들, 유명 정치인들, 화려한 셀러브리티들이 서로 거짓된 미소를 나누며 인맥을 과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강민혁과 오혜린이 있었다. 오혜린은 눈부신 드레스를 입고 여왕처럼 행동했고 강민혁은 그런 그녀의 옆에서 의기양양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SJ그룹의 예비 사위라는 타이틀은 그에게 무소불위의 자신감을 안겨주었다. 그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부러움과 아첨의 시선을 마음껏 즐기고 있었다. 강상무, 약혼 축하하네. 정말 잘 어울리는 한 쌍이야. 이제 곧 SJ그룹 사람이 되는 건가? 앞으로 잘 부탁하네. 강민혁은 인생의 정점에 서 있는 기분이었다. 서유진과의 이혼은 그의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그는 다시 한번 확신했다. 바로 그때였다. 연회장의 모든 소음이 순간 멎는 듯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연회장 입구로 쏠렸다. 권지훈 대표가 그의 아내와 함께 등장한 것이다. 권지훈의 등장은 늘 시선을 압도했지만 오늘 밤 사람들의 관심은 그의 옆에 선 여자에게 집중되었다. 짙은 남색 실크 드레스가 그녀의 하얀 피부와 대조를 이루며 우아한 곡선을 그렸고 목에 걸린 사파이어는 그녀의 깊은 눈빛과 어우러져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냈다. 그녀는 화려하게 꾸미지 않았지만 그 어떤 여배우보다도 고귀하고 기품이 넘쳤다. 그녀의 힘은 꾸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흐트러짐 없는 자세와 차분한 눈빛, 그 내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단단함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강민혁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그는 사람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서유진이라는 이름을 들었지만 눈앞의 여자를 그 이름과 연결시키지 못했다. 그가 알던 서유진은 저런 여자가 아니었다. 늘 헐렁한 셔츠에 화장기 없는 얼굴을 하고 있던 여자. 병원 냄새에 찌들어 있던 여자. 하지만 권지훈의 팔짱을 끼고 천천히 걸어 들어오는 여자는 분명 서유진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 순간 강민혁의 세상이 멈췄다. 손에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이 위태롭게 떨렸다.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고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불신, 충격, 혼란, 그리고 이내 온몸을 태울 듯한 질투와 굴욕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민혁 씨, 저 여자 누구야? 옆에 있던 오혜린이 날카롭게 물었다. 그녀 역시 권지훈 옆에 선 여자의 존재감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질투의 불꽃이 이글거렸다. 강민혁은 대답할 수 없었다. 그의 혀가 굳어버린 것 같았다. 더 최악인 것은 권지훈이 마치 그들을 겨냥이라도 한 듯 똑바로 이쪽을 향해 걸어오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올 때마다 강민혁의 심장은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마침내 그들이 바로 앞에 섰다. 권지훈은 조금의 표정 변화도 없이 지극히 사무적인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강민혁 상무 오혜린 씨, 소개가 늦었군요. 제 아내 서유진입니다. 제 아내 서유진입니다. 그 말은 사형 선고처럼 강민혁의 귓전을 때렸다. 그는 유진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녀는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아주 옅은 그 의미를 알 수 없는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 미소에는 승리감도 조롱도 없었다. 그저 완벽한 무관심. 마치 길에서 마주친 모르는 사람을 보는 듯한 그 눈빛이 그 어떤 경멸보다도 강민혁의 자존심을 산산조각 냈다.
오랜만이네요, 강민혁 씨. 유진의 목소리는 잔잔한 호수 같았다. 그 고요함이 강민혁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그는 더 이상 그녀의 감정에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는 완벽한 타인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래. 오랜만이군. 강민혁은 겨우 그 한마디를 내뱉었다.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갈라져 나왔다. 그의 입에는 식은땀이 배어 있었다. 그의 완벽했던 가면이 처참하게 깨져나가고 있었다. 주위 사람들이 자신들을 어떻게 쳐다보는지, 그 시선들이 얼마나 많은 조롱과 흥미를 담고 있는지 느껴져 숨을 쉴 수 없었다. 두 분 약혼 축하드립니다. 그럼 실례. 지훈은 그 말을 끝으로 유진의 허리를 가볍게 감싸 안고 그들을 지나쳐 연회장 안쪽으로 걸어갔다. 마치 길가의 돌멩이를 지나치듯 아무런 미련 없이 강민혁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그의 귓가를 맴돌았다. 세상에, 저 여자가 강상무 전처였다니. 어떻게 된 거야? 저런 여자를 버리고 오혜린을 선택했다고. 강상무 제대로 닥쳤던 개의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됐네. 그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고통보다 심장을 도려내는 듯한 굴욕감이 더 크게 느껴졌다. 그는 연회장 저편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환하게 빛나고 있는 유진을 바라보았다. 얼마 전까지 자신의 소유물이라고 생각했던 여자. 자신이 하찮게 여겨 내팽개쳤던 여자. 그녀는 돌멩이가 아니었다. 원석이었다. 그가 알아보지 못했을 뿐. 그리고 이제 그 원석은 다른 사람의 손에서 세상에서 가장 눈부신 다이아몬드가 되어 빛나고 있었다. 그의 가슴 속에서 시커먼 분노가 들끓기 시작했다. 후회와 질투 그리고 참을 수 없는 패배감이 뒤섞여 독처럼 퍼져나갔다. 그는 이대로 무너질 수 없었다. 서유진 저 여자를 반드시 자신의 발 아래 꿀리고 말겠다고. 자신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말겠다고. 그는 복수를 다짐했다. 그것이 자신을 파멸로 이끄는 길이 될지라도. 재계 신년회에 밤이 남긴 것은 서유진에게는 미묘한 연대감이었고 강민혁에게는 지울 수 없는 굴욕감이었다. 그날 이후 강민혁은 복수의 칼날을 갈았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서유진을 어떻게 하면 가장 고통스럽게 무너뜨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찼다. 그는 서유진의 사회적 지위를 건드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권지훈의 아내라는 타이틀은 철옹성과도 같았다.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뿐이었다. 그녀가 가장 자부심을 느끼고 그녀의 정체성 그 자체인 의사라는 경력을 박살내는 것. 그녀의 손에서 메스를 빼앗고 다시는 수술실에 설 수 없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야말로 그녀에게 가장 잔인한 복수가 될 터였다. 강민혁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기 시작했다. 대한제약 상무라는 그의 직위는 병원을 상대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그는 한국대학병원 내의 인물들을 샅샅이 훑었다. 그의 목표는 서유진의 팀 내에서 가장 약한 고리를 찾는 것이었다. 야망은 크지만 무언가 결점이 있는 사람. 돈이 필요하거나 과거의 실수를 덮고 싶어 하는 사람. 그의 레이더여 한 인물이 포착했다니 전에였다. 흉부외과 펠로우 1년차 최민준 선생. 그는 실력은 있었지만 성과에 대한 조급함과 과시욕이 강했다. 최근 주식 투자 실패로 큰 빚을 졌다는 소문도 있었다. 완벽한 먹잇감이었다. 강민혁은 은밀하게 최민준에게 접근했다. 처음에는 대한제약이 후원하는 해외 연수와 거액의 연구비를 제안하며 회유했다. 최민준의 눈이 흔들리는 것을 본 그는 마지막 쐐기를 박았다. 초회 선생 작년에 있었던 의료사고. 내가 모를 줄 아나. 최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작년 그의 작은 부주의로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었던 적이 있었다. 서유진의 발빠른 대처 덕분에 환자는 무사했지만 그 일은 공식적으로 기록되지 않은 채 덮여 있었다. 하지만 강민혁은 그것을 알고 있었다.
선택은 자네 몫이야. 나를 도와서 화려한 미래를 손에 쥘 것인가? 아니면 과거의 실수 때문에 이 바닥에서 영원히 사라질 것인가? 결국 최민주는 악마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의 임무는 간단했다. 서유진이 집도하는 다음 고난도 수술에서 대한제약이 특수 제작한 결함 있는 봉합사를 사용하는 것. 아주 미세한 결함이라 육안으로는 식별이 불가능하지만 체내에서 혈압을 견디지 못하고 서서히 파열되도록 설계된 제품이었다. 수술 후 합병증이 발생하면 모든 책임은 집도인 서유진에게 돌아갈 터였다. 그 무렵 유진은 다시 병원의 일상으로 완벽하게 복귀해 있었다. 신년회의 밤은 마치 다른 세상의 일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여전히 가장 먼저 출근하고 가장 늦게 퇴근하며 환자들을 돌봤다. 그녀의 팀원들은 그녀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랐다. 그 중에는 최민준도 포함되어 있었다. 초혜 선생, 이번 케이스는 자네에게도 좋은 경험이 될 거야. 준비 철저히 하도록. 유진은 복잡한 관상동맥 우회수를 앞두고 최민준의 어깨를 두드리며 격려했다. 그녀는 그의 눈빛 깊은 곳에 자리한 죄책감과 불안의 그림자를 눈치채지 못했다. 최민준은 애써 태연한 척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손에서는 식은땀이 나고 있었다. 수술 당일 수술실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환자는 여러 차례 심장 수술을 받았던 고위험군 환자였다. 아주 작은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상황. 하지만 유진은 그 어느 때보다도 침착했다. 그녀의 손은 한치의 떨림도 없이 움직였고 그녀의 지시는 명료했다. 바이패스 시작한다. 수술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유진의 지휘 아래 팀원들은 완벽한 호흡을 선보였다. 이제 마지막 혈관을 문합할 차례였다. 몽갑사, 유진이 손을 내밀었다. 그 순간 최민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미리 준비해둔 결함이 있는 봉합사를 그녀에게 건넸다. 유진은 아무런 의심 없이 그것을 받아들고 섬세하게 혈관을 꿰매기 시작했다. 최민준은 차마 그 광경을 제대로 쳐다볼 수 없었다. 그의 등 뒤로 악마가 서서 미소 짓는 것만 같았다. 몇 시간 후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다. 수고했어 모두들. 유진이 마스크를 벗으며 팀원들을 격려했다.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최민준만이 죄책감에 고개를 들 수 없었다. 하지만 폭풍은 이틀 뒤에 몰아닥쳤다. 환자의 상태가 갑자기 악화되기 시작했다. 혈압은 급격히 떨어졌고 환자는 의식을 잃었다. 긴급 CT 촬영 결과 수술 부위에서 대량의 내부 출혈이 발견되었다. 당장 수술실 준비해. 유진은 재수술을 위해 달려갔지만 이미 너무 늦어 있었다. 출혈량이 너무 많아 환자는 심정지 상태에 빠졌고 결국 수술대 위에서 사망했다. 병원은 발칵 뒤집혔다. 명백한 의료사고였다. 병원 측은 즉시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렸다. 그리고 모든 화살은 집도였던 서유진에게로 향했다. 조사 과정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되었다. 파열된 혈관 부위에서 나온 봉합사. 그것은 미세한 결함이 있는 불량품으로 판명되었다. 그리고 수술 기록지에는 최민준이 교묘하게 조작한 내용이 적혀 있었다. 서유진 선생의 지시에 따라 해당 봉합사를 사용했음. 며칠 후 유진은 병원장실로 호출되었다. 병원장은 강민혁의 입김이 닿아 있는 인물이었다. 그는 곤란한 표정으로 서류를 내밀었다. 서유진 선생, 유감스럽지만 이번 의료사고의 책임 소재가 명확해질 때까지 모든 수술 및 진료 행위를 중단해 주셔야겠습니다. 대기 발령 조치입니다. 대기 발령. 그것은 의사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말이었다. 유진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말도 안 됩니다. 제가 사용한 봉합사는 늘 쓰던 제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술은 완벽했어요. 하지만 증거가 그렇게 말하고 있질 않잖소.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어쩔 수 없습니다. 유진그룹의 며느리라고 해서 예외는 없습니다.
오히려 더 엄격하게 처리해야 여론의 비난을 피할 수 있어요. 병원장의 말은 차가웠다. 유진은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다. 교묘하게 설계된 함정이다. 그리고 그 배후에 누가 있는지도 직감할 수 있었다. 강민혁, 그녀는 텅 빈 의국에 홀로 앉아 있었다. 동료들은 그녀를 피했다. 얼마 전까지 존경과 신뢰를 보내던 눈빛들은 이제 의심과 경계의 빛으로 변해 있었다. 그녀는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그날 밤 유진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의 어깨는 무겁게 축 처져 있었다. 거실에서 서류를 보고 있던 지우는 그녀의 모습을 보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처음 보는 그녀의 무너진 모습이었다. 무서운 일입니까? 유진은 아무 말 없이 소파에 주저앉았다. 그녀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환자의 죽음 불량, 봉합사, 그리고 대기 발령. 그녀의 목소리는 희미하게 떨리고 있었다. 모든 이야기를 들은 지훈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졌다. 그는 유진의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다. 당신을 믿습니다. 그의 낮은 목소리가 유진의 텅 빈 마음에 조용히 울려 퍼졌다. 놀랍게도 그 한마디가 어떤 위로의 말보다도 더 큰 힘이 되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그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담겨 있었다. 이건 사고가 아닙니다. 명백한 공격입니다. 지우는 상황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 강민혁 그놈 짓이겠죠.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지금부터 한국대학병원 흉부외과 최민준 선생에 대해 조사해. 그의 모든 것 은행 계좌, 통화 내역, 최근 만난 사람들까지. 특히 대한제약과 접촉한 기록이 있는지 샅샅이 뒤져. 먼지 한 톨까지 전부 찾아내. 전화를 끊은 그는 다시 유진을 바라보았다.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싸움 이제부터는 나도 함께입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파트너를, 자신의 아내를 건드린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상대에게 똑똑히 알려줄 생각이었다. 계약으로 시작된 관계였지만 이제 그들의 운명은 하나의 적을 향해 단단히 묶여 있었다. 유진은 자신의 편에 서 있는 이 강력한 아군을 보며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었다.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강민혁의 공격은 서유진의 경력을 송두리째 흔들었지만 그녀의 의지를 꺾지는 못했다.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그녀를 일으켜 세운 것은 권지훈의 흔들림 없는 신뢰였다. 당신을 믿습니다. 그 한마디는 그녀에게 천군만마와도 같았다. 이제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싸움은 두 개의 전선에서 동시에 시작되었다. 권지훈의 세계에서는 정보가 곧 힘이었다. 그의 지시가 떨어진 지 24시간도 채 되지 않아 그의 정보팀은 놀라운 결과물을 그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최민준의 모든 것이 담긴 보고서였다. 그의 최근 몇 달간의 통화 목록 SNS 기록,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의 차명 계좌에 입금된 거액의 돈. 입금 시점은 문제의 수술이 있기 바로 이틀 전이었다. 돈의 출처는 여러 단계를 거쳐 세탁되었지만 그 끝은 대한제약의 한 유령 회사와 연결되어 있었다. 보고서를 읽는 지훈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다. 꼬리가 너무 길군 강민혁. 그는 비웃었다. 이것만으로도 최민준을 압박하기에는 충분했지만 법정에서 강민혁을 직접 겨냥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정황 증거일 뿐이었다. 결정적인 한 방이 더 필요했다. 한편 서유진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병원 출입이 금지된 그녀는 지훈의 집에 있는 서재를 그녀의 전쟁 상황실로 만들었다. 거대한 원목 책상 위에는 의학 서적과 관련 논문, 그리고 그녀가 겨우 입수한 수술 기록 4번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그녀는 밤을 새워가며 사건의 모든 과정을 복기했다. 자신의 손놀림 수술실의 공기 모니터에 작은 깜빡임 하나까지
그녀의 머릿속은 그 어떤 슈퍼컴퓨터보다도 정교하게 그날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다. 그러다 그녀의 시선이 한 곳에 멎었다. 불량 봉합사. 조사위원회의 보고서는 그것이 단순한 제조상의 결함이라고 결론 내렸다. 하지만 유진의 생각은 달랐다. 수술 당시 그녀의 손끝에서 느껴졌던 봉합사의 감촉은 늘 사용하던 그것과 다르지 않았다. 만약 제조상의 결함이었다면 그 미세한 차이를 그녀가 놓쳤을 리 없었다. 만약 결함이 제조 과정이 아니라 그 이후에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면 소름 끼치는 가설이 그녀의 뇌리를 스쳤다. 그녀는 즉시 자신의 은사였던 카이스트 생명공학 연구소의 박 교수에게 연락했다. 그녀는 박 교수의 도움을 받아 문제의 봉합사와 동일한 로트 번호를 가진 제품 샘플을 비밀리에 입수했다. 그리고 그것을 박 교수의 연구소로 보내 정밀 분석을 의뢰했다. 이유는 묻지 말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박 교수는 자신의 가장 뛰어났던 제자의 간절한 부탁을 외면하지 않았다. 며칠 후 새벽녘에 유진의 휴대폰이 울렸다. 박 교수였다. 세어 선생, 이거 아주 이상하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박 교수의 목소리는 흥분과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다. 봉합사 자체에 폴리머 구조에는 문제가 없어. 제조 공정은 완벽해. 그런데 샘플의 특정 부위에서 미세한 분자 구조 변형이 발견됐네. 마치 특정 파장의 방사선이나 화학약품에 단시간 노출된 것처럼 말이야. 이렇게 되면 초기 인장 강도는 정상 수치와 같지만 혈액과 같은 체액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그 부위부터 급격하게 약해지게 되지. 이건 절대 제조상의 결함일 수가 없어. 누군가 의도적으로 만든 거야. 유진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이것이 바로 스모킹 건이었다. 강민혁의 범죄를 입증할 완벽한 과학적 증거. 그날 밤 유진과 지훈은 서재에서 마주 앉았다. 테이블 위에는 지훈의 정보팀이 가져온 보고서와 유진이 받은 분석 결과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조각이 만나 하나의 끔찍한 진실을 완성하고 있었다. 강민혁은 대한제약의 R&D 부서를 통해 문제의 봉합사 로트 전체를 연구용으로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그중 일부를 최민준에게 전달한 거겠죠. 지훈이 차갑게 말했다. 그의 손에는 최민준이 강민혁의 비서와 은밀히 만나는 모습이 찍힌 CCTV 사진이 들려 있었다. 그리고 이건 그 음모를 과학적으로 증명할 자료고요. 유진이 분석 보고서를 내밀었다. 이제 모든 증거는 갖춰졌다. 그들은 최민준을 경찰에 넘기고 언론에 이 사실을 터뜨릴 수도 있었다. 하지만 지훈은 더 완벽한 무대를 원했다. 강민혁이 가장 의기양양하게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는 바로 그 순간에 그를 나락으로 떨어뜨릴 무대. 병원의 징계위원회가 곧 열릴 겁니다. 당신을 파면하기 위한 요식행위겠죠. 지훈이 말했다. 바로 그 자리를 우리의 무대로 만들 겁니다. 며칠 뒤 서유진을 위한 징계위원회가 열렸다. 회의실에는 병원장과 이사들 그리고 조사위원들이 엄숙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강민혁은 이사 자격으로 당당하게 참석해 있었고 그의 옆에는 변호사가 배석했다. 그의 얼굴에는 승자의 여유로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증인석에는 최민준이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다. 회의가 시작되고 조사위원장은 서유진의 과실을 지적하는 보고서를 낭독했다. 최민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서유진의 지시에 따라 문제의 봉합사를 사용했다고 거짓 증언을 했다. 모든 것이 강민혁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마침내 서유진에게 최후 변론의 기회가 주어졌다. 모두가 그녀가 울며 선처를 호소하거나 감정적으로 분노를 터뜨릴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그녀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준비해온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그녀가 제시한 것은 카이스트 연구소의 정밀 분석 보고서였다. 그녀는 전문적인 의학 용어를 사용하며 봉합사가 어떻게 인위적으로 손상되었는지를 논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설명해 나갔다. 회의실의 분위기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강민혁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이것은 단순한 의료사고가 아닙니다. 의사의 손을 빌려 환자를 살해하고 그 죄를 다른 의사에게 뒤집어 씌우려 한 명백한 살인교사 행위이자 음모입니다. 유진의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강민혁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저 여자가 지금 위기를 모면하려고 소설을 쓰고 있잖소. 바로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열리고 지훈 측의 변호사가 들어왔다. 그는 징계위원장에게 서류 뭉치를 건네며 말했다. 서유진 선생의 변호인으로서 추가 증거 자료를 제출합니다. 그가 제출한 것은 최민준의 차명 계좌 거래 내역과 강민혁의 비서와의 접촉 증거들이었다. 그리고 그는 작은 녹음기를 꺼내 들었다. 또한 이 사건의 핵심 증인인 최민준 선생의 양심 고백이 담긴 녹취 파일입니다. 최민준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강민혁의 눈은 공포로 물들었다. 지훈은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전 이미 최민준과 접촉했던 것이다. 그는 최민준에게 협박 대신 선택지를 주었다. 강민혁은 당신을 쓰고 버릴 거요. 모든 죄를 당신에게 뒤집어 씌우고 꼬리 자르기를 하겠지. 지금이라도 진실을 말하면 당신의 죄는 덜어주겠소. 변호사를 붙여주고 처벌을 최소화한 뒤 해외에서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지. 하지만 끝까지 거짓을 말한다면 당신은 살인교사의 공범으로 의사 면허 박탈은 물론 평생을 감옥에서 썩게 될 거요. 내가 그렇게 만들 테니. 지훈이 내민 증거들과 회유 앞에 최민준은 결국 무너졌다. 그는 모든 것을 자백했다. 녹음기에서 최민준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강민혁이 어떻게 자신을 협박하고 범행을 지시했는지를 상세하게 진술하는 내용이었다. 재생 중지. 변호사가 녹음기를 껐다. 회의실은 완벽한 침묵에 휩싸였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강민혁에게로 향했다. 그의 얼굴은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그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비틀거렸다. 제요, 거짓말이야. 저건 다 조작된 거야. 그가 미친 사람처럼 소리치며 회의실을 빠져나가려 했다. 하지만 문 앞은 이미 지훈의 경호원들이 막고 서 있었다. 동시에 회의실 뒤편에서 잠복하고 있던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터지기 시작했다. 지훈이 투명성을 명분으로 미리 불러들인 기자들이었다. 깔깍 수십 개의 카메라가 대한민국 최고 제약회사의 유망한 상무가 한순간에 파렴치한 범죄자로 전락하는 순간을 담고 있었다. 그의 완벽했던 가면이 산산조각 나고 추악한 민낯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징계위원회는 즉시 서유진의 완전한 무죄와 복직을 선언했다. 병원장과 의사들은 그녀에게 다가와 고개를 숙이며 사과하기 바빴다. 유진은 그 모든 혼란을 뒤로하고 조용히 회의실을 걸어 나왔다. 복도 끝에서 지훈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그의 눈에는 따뜻한 미소와 깊은 신뢰가 담겨 있었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두 사람은 그 어떤 언어보다도 더 강한 유대감을 느끼고 있었다. 불의에 맞서 함께 싸우며 승리한 동지애. 그리고 그 이상의 무언가. 차갑게 얼어붙어 있던 서로의 마음에 작은 온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하고 있었다. 계약으로 시작된 그들의 관계는 이제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강민혁의 몰락은 그가 서유진을 버렸을 때보다 더 빠르고 처참했다. 징계위원회에서 터진 스캔들은 언론을 통해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대한제약 상무의료사고 조작 및 살인교사 혐의, 재벌가 예비사위의 추악한 민낯, 자극적인 헤드라인들이 연일 신문과 방송을 장식했다. 대한제약의 주가는 폭락했고 기업 이미지는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었고 강민혁은 긴급 체포되었다. 그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값비싼 양복 대신 차가운 수의를 입게 된 것은 순식간이었다. 그의 몰락에 쐐기를 박은 것은 오혜린이었다. 그녀는 구치소 면회조차 가지 않았다.
대신 변호사를 통해 파혼 통보와 함께 약혼 예물이었던 고가의 반지를 돌려보냈을 뿐이었다. 그녀의 메시지는 짧고 냉혹했다. 내 인생의 오점, 다시는 연락하지 마시오. 그것은 3년 전 강민혁이 서유진에게 했던 말과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었다. 그는 자신이 뿌린 경멸과 오만의 씨앗이 어떤 열매를 맺는지 가장 비참한 방식으로 확인하고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반면 서유진의 세상에는 새로운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그녀가 병원으로 복귀한 날 동료들은 이전과 다른 눈으로 그녀를 맞이했다. 동정과 의심의 눈초리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존경과 경외감이 가득했다. 그녀는 더 이상 그저 실력 좋은 의사가 아니었다. 거대한 음모에 맞서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고 정의를 바로 세운 영웅이었다. 병원장은 그녀에게 직접 찾아와 고개를 숙여 사과하며 그녀를 흉부외과 센터장으로 임명했다. 그녀가 꿈꿔왔지만 감히 바라지 못했던 자리였다. 그리고 권지훈의 약속대로 유진그룹의 막대한 지원이 시작되었다. 최신 의료 장비들이 들어오고 최고의 인력들이 충원되었다. 그녀의 손에서 더 많은 환자들이 새로운 삶을 얻게 될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일에서 최고의 성취감과 보람을 느끼고 있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 강민혁이라는 위협은 사라졌고 그녀의 경력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단단해졌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권지훈과의 계약을 마무리 짓는 일이었다. 그들의 계약 조건은 명확했다. 강민혁의 위협이 완전히 해소되었을 때 계약은 만료된다. 조건은 충족되었다. 이제 그들은 합의해 이혼 절차를 밟아야 했다. 유진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먼저 말을 꺼낼 수가 없었다. 어느새 그의 곁이 그의 집이 너무나도 편안하고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이었다. 그날 저녁 지훈은 유진을 서재로 불렀다. 그의 표정은 평소처럼 침착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무거워 보였다. 서유진 씨, 그가 입을 열었다. 우리의 계약 조건이 모두 충족되었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절차에 대해 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올 것이 왔다고 생각하면서도 유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녀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조용히 처리하면 되겠죠. 그것이 당신이 원하는 겁니까? 지훈이 물었다. 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유진은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게 계약이니까요. 유진의 대답에 지훈은 잠시 눈을 감았다. 깊은 침묵이 흘렀다. 유진은 이 어색한 공기를 견딜 수 없어 아로서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다. 바로 그때 지훈이 다시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낮고 진지했다. 그 계약 파기하고 싶습니다. 유진이 놀라 그를 쳐다보았다. 네, 계약은 끝났습니다. 당신은 이제 자유입니다. 하지만 나는 당신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로 다가왔다. 늘 자신감 넘치던 얼음 황태자의 얼굴에 처음으로 망설임과 간절함이 서려 있었다. 처음 이 계약을 제안했을 때 당신은 나에게 가장 완벽한 전략적 파트너였습니다. 하지만 당신과 함께 싸우고 당신의 신념을 지켜보고 당신의 아픔에 공감하면서 당신은 나에게 그 이상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유진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서유진 씨, 당신이 오기 전까지 이 집은 그저 차가운 건물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머물면서 이곳은 처음으로 집처럼 느껴졌습니다. 당신이 없는 이곳을 나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의 고백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 어떤 말보다도 진솔하게 유진의 마음을 파고들었다. 나는 이 계약을 끝내고 새로운 계약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기간도 조건도 탈출 조항도 없는 영원한 계약을 말이오. 세상 사람들이 사랑이라고 부르는 그런 관계를 당신과 시작하고 싶습니다. 유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슬픔이나 고통의 눈물이 아니었다.
얼어붙었던 그녀의 마음이 완벽하게 녹아내리는 행복의 눈물이었다. 그녀 역시 깨닫고 있었다. 자신을 구해준 것은 그의 권력이나 부가 아니었다. 자신을 믿어주고 자신의 가치를 알아봐주고 자신의 곁을 묵묵히 지켜준 그의 마음이었다는 것을. 존경은 어느새 신뢰가 되었고 신뢰는 사랑이 되어 있었다. 나도 같아요. 그녀는 울먹이며 말했다. 나도 당신 없는 내일을 생각할 수 없어요, 지훈 씨. 그녀가 처음으로 그의 이름을 불렀다. 지훈은 그녀를 부드럽게 끌어당겨 품에 안았다. 그리고 그녀의 눈물 젖은 입술에 조심스럽게 입을 맞췄다. 그것은 그들의 첫 키스였다. 계약이나 위장, 그 어떤 목적도 없는 오직 두 사람의 진실한 마음만이 담긴 입맞춤이었다. 1년 후 봄, 권 회장은 자신의 저택 정원에서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차를 마시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이제 진짜 부부가 된 지훈과 유진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유진의 배는 기분 좋게 불러 있었다. 내가 뭘 했어? 서 선생은 보통 인물이 아니라니까. 내 손주 녀석을 사람으로 만들어 놨으니 말이야. 권 회장의 농담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다. 지훈은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유진의 손을 꼭 잡았다. 그날 밤 부부는 자신들의 집 발코니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2년 전 유진이 홀로 서서 차갑게만 느껴졌던 바로 그 풍경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 곁에는 지훈이 있었고 도시의 불빛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오히려 따뜻하고 희망차게 반짝이고 있었다. 유진은 지훈의 어깨에 조용히 기댔다. 그녀는 자신의 지난 시간을 돌아보았다. 강민혁이 남긴 상처는 아무로 희미한 흉터로 남았다. 하지만 이제 그 흉터는 더 이상 아프지 않았다. 오히려 그 아픔이 있었기에 지금의 단단한 자신을 만들 수 있었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었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무세훈 생각해. 지훈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 넘기며 물었다. 유진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냥 모든 게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아서요. 그녀의 말에 지훈은 그녀를 더 굳게 안았다. 그의 품 안에서 유진은 완벽한 평온함을 느꼈다. 과거의 폭풍우는 완전히 지나갔다. 이제 그들 앞에는 새로운 새벽 사랑과 신뢰로 가득 찬 따스한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